정원의 얕은 풀 위로 아침 이슬이 아직 채 마르지 않았을 때 굽 높은 하이힐이 자갈길을 짓밟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이 정원을 루브탱 신고 당당히 밟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뿐이었다. 정서윤. 아니, 본명은 김지아.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녀를 서윤이라고 부른다. 정제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인사했다. 아직도 이런 흙바닥에서 노는구나, 하리나.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심스레 장미가지를 다듬었다. 이 꽃은 아버지가 내 결혼을 축하하며 심었던 하얀 장미였다. 하지만 그 결혼은 결국 이혼 서류로 끝났고 내 전남편 한지우는 지금 저 여자의 곁에 있다. 정서윤은 가까이 다가와 화단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유언장 낭독이 내일이지. 지훈 씨랑 나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감정 섞지 말고 이성적으로. 나는 손에 흙이 묻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조용히 돌아섰다. 논의할 건 없어. 이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야.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제는 아니지. 내 아버지, 아니, 이 회장님은 지훈 씨를 15년 넘게 친아들처럼 대해왔잖아. 우리도 당연히 받을 몫이 있는 거지. 그녀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전지가위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딸을 두고 비서랑 바람난 그 사람이? 그 지훈이. 내가 차갑게 되묻자 그녀는 웃으며 매니큐어 칠한 손을 휘저었다. 옛날 얘기지. 이 회장님은 이미 용서하셨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매주 일요일마다 골프 치셨다니까? 그 말에 내 안의 상처가 도려내는 듯 저릿했다. 아직 장례식의 향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마치 상속받을 목록을 정리하듯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몸을 곧게 펴고 말했다. 아버지는 멍청하지 않으셨어. 그런 사람들에게 유산을 줄 만큼 순진하지도 않으셨고. 그녀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글쎄다. 내 오빠 이준호 씨는 다르게 생각하더라. 그 이름에 내 몸이 순간 굳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나보다 지훈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오빠. 그와 나는 그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준호랑 얘기했어? 그럼 아주 적극적이더라. 그녀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장미는 단단한 손이 필요하지만 절대 잔인해서는 안 된다. 가시조차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지. 나는 전지가위를 한 번 더 꽉 쥐었다. 이 집에서 나가. 더 말하게 만들지 마.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유리 깨지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리나, 이 집은 시가 몇십억이야. 내가 이 집을 혼자 다 갖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버지 집에서 내 멋대로 원해놀이 하면서 우리는 다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는 이 집을 직접 설계하셨고 정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셨어. 이건 돈이 아니라 유산이야.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유산. 착각하지 마. 이 세상 모든 건 결국 돈이야. 그리고 내일 유언장이 열리면 그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녀는 돌아섰다가 정원문 앞에서 다시 멈췄다. 짐 싸는 게 좋을 거야. 이사 들어오기 전에 리모델링만 한 달은 걸릴 테니까. 서윤의 하이힐 소리가 정원길을 따라 점점 멀어졌고 나는 눈앞에 하얀 장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방문에 놀라 흔들렸는지 장미의 꽃잎 위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하얀 장미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연락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소정아, 나야. 서윤이 방금 왔어. 응,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냉정해. 혹시 지금 올 수 있어? 유언장 관련해서 꼭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 전화기 너머 소정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20분이면 도착해. 걱정하지 마. 할인아. 내 아버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분이셨어.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였을 때 장미 덤불 아래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모서리는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고 필체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이걸 여기에 숨겨두신 걸까? 손끝이 떨렸다. 편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암호였다. 그 편지의 필체는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고 봉투 위에는 또렷하게 할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단순한 말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듯했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습기는 장미 덤불 아래 이슬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빠. 나는 속삭이듯 말하며 편지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다. 또 하나의 마지막 퍼즐을 남기셨군요. 정서윤의 자동차 엔진 소리는 멀어져 갔지만 나는 마치 그녀가 남긴 독한 말들이 아직 정원 곳곳에 퍼져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쥔 이 편지가 그녀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와 한지훈이 어떤 게임을 시작했든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약속한 시간에 박소정이 도착했다. 한 손엔 묵직한 서류 가방, 다른 손엔 와인 한 병을 든 그녀는 나를 보며 짧게 웃었다. 오늘 밤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는 말없이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아직 열지 않은 봉투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가죽 안락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고 소정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재 안엔 여전히 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고 그 모든 것이 곧 정서윤의 리노베이션 계획 아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졌다. 아직 안 열어봤구나? 소정이 조용히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일리, 아니 정서윤이 준호 오빠가 그들 편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복잡해졌어. 그 얘기를 듣고선 차마 바로 열 수 없더라고. 그녀는 내 앞에 와인 2잔을 따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 특정한 순간에 무엇이 드러나야 할지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셨어. 그냥 유산 분배 차원이 아니야. 훨씬 더 깊고 정교하게 움직이셨더라고.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할인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지.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 사람이 정서윤일 거라 짐작한다. 예전부터 나는 그녀가 이빨만 날카로운 상어처럼 느껴졌단다. 속이 텅 빈 위험한 존재. 이 열쇠는 내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체스를 기억하렴. 때론 여왕을 지키기 위해 졸 하나쯤은 희생해야 하니까. 사랑한다. 아빠. 나는 말을 잃은 채 소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책상 앞으로 가 있었다. 이거 내 아버지가 6달 전에 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진단받으시고 바로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계셨지. 내가 설치를 도왔어. 그녀는 나에게 열쇠를 쓰라고 손짓했다. 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서랍을 열었다. 부드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고 그 안에는 두툼한 마닐라 봉투와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이걸 보기 전에 내일 유언장 공개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소정이 책상 모서리에 기대 앉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유언장에 코디시를 추가하셨어. 일종의 유언장 수정 조항이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핵심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마닐라 봉투를 열었다. 수십 장의 사진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정서윤이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지훈이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소정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 법률인 듯했다. 그 외에도 은행 내역서, 이메일 출력물들이 가득했고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조사하신 거야? 내가 물었다. 소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보다 더 확실해. 뒤를 밟게 하신 거지. 저 USB에는 정서윤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너희 아버지의 간호사에게 유언장 관련 정보를 사기 위해 뇌물을 건네려다 들킨 영상이 있어. 나는 손을 떨며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들었다. 이거 준호 오빠 맞지?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3주 전쯤 정서윤과 만난 자리야. 그런데 이 사진 봐. 다음 사진에는 준호 오빠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견디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손에 쥔 종이는 수표처럼 보였고 옆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 수표, 오빠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져갔어. 그날 이후로 내 아버지는 시간을 다투기 시작하셨지.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셨고 나는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떨궜다. 근데 정서윤은 준호 오빠가 자기 편이라고 했어. 소정은 단호히 말했다. 오빠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에게 일부 정보를 흘리면서 동시에 너희 아버지를 도왔어. 이중 스파이 같은 역할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요동쳤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와 소정, 그리고 심지어 준호 오빠까지 모두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제 나의 차례였다. 숨겨진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조각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준호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 박소정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정서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안심할 만큼의 정보만 흘리고 있었지. 그 와중에 너희 아버지를 도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나는 다시 가죽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과 문서를 바라보았다. 머리가 맴돌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짊어졌을까? 하지만 소정은 단호했다. 정서윤이 먼저 움직이게 해야 했거든.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먼저 덫에 걸려들게 만들려면 그녀가 먼저 자만하게 둬야 했어. 내일이 그날이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걸 가지려는 바로 그 순간, 덫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나는 소정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문서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마무리할게.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코디실이 발동돼. 내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가짜 승리를 연출하셨어. 그들이 유산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조작과 사기 시도는 법적으로 공개 기록이 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사진, 영상, 뇌물, 다 증거로서 자동 제출되고 나는 책상 위에 흩어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들이 이겼다고 믿게 만든 후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리도록 설계하셨다.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었다. 체스처럼 복잡한 수를 준비한 복수이자 교육이었다. 진짜 유언은 너한테 모든 걸 남기셨어. 준호 오빠 몫은 신탁 형식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고 그 두 사람한테는 공공망신 외엔 남는 게 없을 거야. 소정은 와인잔을 비우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일 우린 그들이 스스로 설치한 덫에 걸려드는 걸 보게 될 거야. 그게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야. 모든 행동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나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익숙한 글씨 위를 천천히 따라갔다. 그 필체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따뜻했고 무덤 너머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며 싸움을 도와주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그 순간 소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준호 씨가 오늘 밤 너를 만나고 싶대. 내일 유언장 공개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정원에서 서윤이 짓던 거만한 표정.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하나 조심스레 깔아두었던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다. 불러줘. 이제. 가족끼리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야. 밤이 되자 이준호가 도착했다. 장례식 날 홀든 옆에 멀쩡하게 서 있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구겨진 디자이너 수트에 그늘진 눈. 손엔 가죽 포트폴리오를 꼭 쥔 채 서재문 앞에서 망설였다. 형편없어 보이네.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제야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더블 에이전트. 영화에서나 멋있는 거더라. 실제론. 사람 잡아. 나는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들어와. 이야기할 시간이야. 알리아는 이미 1시간 전에 돌아갔고 책상 위엔 아직도 증거들이 흐트러진 채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예상보다 날카롭게 나온 질문에 그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어. 내가 이혼할 때 내가 어떤 형이었는지 알잖아. 차가웠고 무관심했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리나. 넌 내 오빠였잖아. 나는 낮게 말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내 편이어야 했어. 알아. 그는 포트폴리오를 열고 한 장의 수표를 꺼냈다. 정서윤이 이걸 줬어. 아버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증언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금액은 50만. 나는 수표를 빤히 바라보다가 그를 다시 쳐다봤다. 그런데 현금화하지 않았지? 아니, 바로 아버지한테 들고 갔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아버지 얼굴을 봤어야 했어. 화내신 것도 아니었어. 그냥 실망하신 얼굴이었어. 그게 더 아프더라.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시선이 떠올랐다. 미소 한 조각도 없이 무거운 눈빛만 남겨두고 떠나간 그 마지막 인사.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셨지.
정서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 계획은 아프기 훨씬 전부터 세워졌다고. 그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정서윤. 노인네가 죽으면 유언장을 바로 문제 삼아. 준호 씨가 정신상태 증언해주면 나랑 지훈 씨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이하린. 걔는 아무것도 몰라. 내 손이 가볍게 떨렸다. 언제 녹음한 거야? 2달 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는 재생발을 넘겼다. 이번엔 한지훈의 목소리였다. 집 팔고 회사 지분 정리해서 다 현금화해. 이하리는 그냥 자기 꽃가게나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아버지 재산? 걔가 가질 자격은 없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이혼 후에도 무너질 듯 버텨온 자존심과 고통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살아도 그들은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다음 전리품을 위한 준비만 해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로 남겨질 것이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무너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하리는 그냥 그녀의 작은 원예 사업이나 하면서 살아가겠지. 어차피 이런 유산은 그녀한테 어울리지 않아. 정서윤의 목소리가 녹음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꺼줘.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온 거야. 서유는 단지 돈이 목표가 아니었어. 할인. 그녀는 너한테 복수하고 싶어 했어. 무슨 복수? 나는 목이 메어 묻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홀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거, 위자료를 받아낸 거, 그리고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그의 이미지를 망친 거. 그게 그녀에겐 치욕이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억이 몸 전체를 강타하는 듯 밀려왔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광경. 침대 위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던 지훈. 그리고 입꼬리를 슬며시 올린 서윤. 결혼이 산산조각 나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승리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 비서로 3년이나 일했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지. 가까이 들어가고 아버지 신뢰를 얻고 결국 내부에서 무너뜨리려고.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내밀었다. 이게 증거야. 그녀가 아버지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리된 기록이야. 내가 그들을 붙잡기 6개월 전부터 은행 계좌,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놨어.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야? 응, 진단받기 직전에. 그녀를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하셨지만 암이 급속히 퍼지면서 계획을 바꾸셨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부터였어. 이 모든 시나리오가 시작된 게. 나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정의는 때로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법이지. 맞아. 그래서 그 코디실이 존재하는 거야.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일은 아마 너한텐 잔혹할 거야. 그들은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유는 영상팀까지 고용해서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다더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직접 카메라를 불러서 자기 몰락을 기록하게 만들었네. 아빠였으면 이 아이러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을 거야. 준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지난 3년, 내가 잘못한 시간들 다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은 내 곁에 있고 싶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번엔 끝까지 내 편이야.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은빛 달빛이 아버지의 정원 위로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어릴 때 아빠한테 장난감 자동차로 싸우다 들켰던 거 기억나? 빨간 코르벳. 준호도 다가왔다. 우릴 창문 다 닫게 시켰지. 세상은 명확하게 봐야 한다면서.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분명히 보여. 아빠가 마지막까지 가르치고자 했던 것. 때로는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게 놔두는 거라는 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거야. 할아버지의 오래된 괴종시계가 9번 울렸고 내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아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고 쾌청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고 이번에는 박소정이 거대한 오크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명 장비, 삼각대, 외부 마이크까지. 서윤이 고용한 영상팀은 마치 방송 촬영을 준비하듯 분주했다. 서윤이 저쪽 복도에서 수락 연설 리허설 중이라더라. 준호가 조용히 말하며 문을 열었다. 뭐든 준비됐어? 나는 소정에게 묻자. 그녀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다. 완벽하게. 코디실도 이 봉투 안에 증거사본과 함께 봉인돼 있어. 그들이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공개 절차로 전환돼. 갑작스러운 소란이 복도에서 들려왔다. 이 상들리에 너무 올드해. 여긴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꿔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지만 그 속엔 이미 승리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소정이 잔잔히 중얼거렸다. 자, 쇼가 시작되네. 그녀는 정장 재킷을 여미며 자리에 섰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서윤이었다.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야망을 감추지 못했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듯 걸어 들어왔다. 뒤이어 한지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입은 옷은 고급 맞춤 정장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죄책감까지는 가려주지 못했다. 카메라팀은 이미 프레임을 맞추고 있었고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그녀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손끝으로 편지의 테두리를 만졌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의 중심에 지금 이 순간이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카메라 스태프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조명 각도를 조절하고 프레임을 맞췄다. 정서윤은 쇼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앉았고 한지우는 뭔가 어색한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오늘은 아버지가 준비한 무대가 막을 올리는 날이었다. 하린 씨. 지훈이 낮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후 처음 건네는 말이었다.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 한마디는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나에겐 과거를 흔드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더 이상 응답할 감정도 아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소정이 아버지의 책상 뒤로 천천히 걸어나와 자리를 잡았다. 이하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유언장과 사망 직전 추가 작성된 문서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서윤은 몸을 앞으로 바짝 숙이며 거의 튀어나올 듯한 자세로 앉았다.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듯 얼굴에 분홍빛 웃음을 띠고 있었다. 초기 낭독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아버지의 유산, 즉 집과 회사 지분의 60%는 나에게, 나머지 40%는 지훈과 서윤에게 배정되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서윤이 지훈의 팔을 붙잡고 속삭이듯 외쳤다.
이 회장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끝까지도 그랬네. 카메라 렌즈는 그녀의 웃음을 클로즈업했다. 그러나 소정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고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작성된 추가 문서, 코디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서윤의 미소가 뚜렷하게 흔들렸다. 수정 사항이라고요? 지훈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어떤 종류의 수정 사항이죠? 소정은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해당 유산의 수령 여부는 사망 전 수개월간 고인이 직접 수집한 금융비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순간 방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카메라마저 숨을 참는 듯 느껴졌다. 무슨 비리요? 서윤의 목소리는 축하의 흥분을 잃은 채 불안과 불신으로 덮였다. 소정은 아무 말 없이 USB 드라이브와 함께 봉투에 담긴 사진들을 책상 위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설명 없이도 자료는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정서윤이 간호사에게 뇌물을 건네려던 장면, 한지훈이 기밀 문서를 들고 경쟁회사로 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횡령 내역이 담긴 은행 기록들. 지훈은 사진 하나를 들고 눈빛이 흔들렸다. 이걸 어떻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끝을 흐렸다. 준호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들이 내 정신 상태에 문제 있다는 증언을 날조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도 녹음돼 있습니다. 서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카메라 꺼요. 지금 당장. 하지만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와 마주보며 말했다. 안 돼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이 이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싶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지훈 씨, 무슨 말 좀 해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다급히 소리쳤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린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엔 그가 아버지의 사무실 서류를 훔쳐 경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소정은 다시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산을 수령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 증거들을 자동으로 관련 당국에 제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선택이라고요? 서윤은 히스테리처럼 웃으며 소리쳤다. 지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릴. 아니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 판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녀는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우릴 도와주기로 했잖아. 준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도와줬지. 근데 당신이 아니라 할인이를. 지훈 씨.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넥타이를 고치며 말했다. 끝났어. 서윤. 우린 졌어. 아니야. 절대 저 여자가 이기는 꼴 못 봐. 그녀가 소리치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려던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여자는 내 딸이다.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소정이 재생한 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생전 마지막 날들 중 하나에 촬영된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그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는 뜻이겠지. 탐욕은 끔찍한 교사지만 결과는 언제나 훌륭한 교훈이 된다. 화면 속의 아버지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 위로 검은 마스카라가 번졌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절규하듯 말했지만
소정은 이미 경찰이 로비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협조하시는 편이 선고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와 두 사람을 연행했고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방을 빠져나간 뒤에도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지의 책상, 아버지의 서재,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 이 모든 공간에 그분의 존재가 살아 있었다. 그 어떤 말도 없이 아버지는 내게 가장 강력한 유산을 남기신 것이었다. 그것은 정의는 때로 늦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이었다. 아버지는 단지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내게 정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마지막 교훈을 주고자 했고 그 교훈은 내가 잊지 못할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준호는 낮게 중얼이며 말했다. 결국 카메라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했지. 그가 의미한 건 정서윤이 연출하려던 쇼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동네 골목마다 뉴스 중계차가 줄지어 섰고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리는 기자들의 전화로 과열되었다. 준호는 이건 봐야 해라며 아버지의 서재에 놓인 오래된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였다. 뉴스에서는 정서윤이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 장면에서 번진 그녀의 마스카라는 명품 드레스와 더욱 대조를 이루며 충격을 더했다. 기자는 말했다. 서윤은 해리슨 그룹 내 회계 부정 외에도 다수의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그녀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만이 아니었다. 정서윤은 수년간 부유한 가정만을 타깃으로 정교한 사기극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지훈은요? 그가 어떤 벌을 받든 왜 아직도 그의 소식이 신경 쓰이는 걸까? 준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 녀석, 감옥 문턱 앞에 서니까 카나리아처럼 노래했어. 진술 과정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형사 한 명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해리슨 씨, 방금 추가 증거가 발견돼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이제 뭘 또 알게 되려는 걸까요? 형사는 조용히 서류 폴더를 꺼내며 설명했다. 웨스트 씨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그녀가 처음으로 시도한 유형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3가정 이상에서 유사한 방식의 접근과 재산 탈취 시도가 있었고 지금처럼 규모가 큰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알리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다른 가족이요? 네. 그녀는 주로 비서직이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에 침투했고 신뢰를 구축한 후 자산에 접근하는 구조를 반복해왔습니다. 형사가 넘겨준 서류 안에는 세밀하게 작성된 메모와 일정표, 그리고 정서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악한 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려 했는지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넣었을 것이다. 아니, 그녀는 심지어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몰아가려 했고 준호를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끌어들이려 했다. 집의 구조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그녀의 손글씨 스케치까지 보았을 때 나는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나를 없애려 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다. 형사는 낮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당 문건들은 혐의를 살인 미수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최소 15년에서 20년형이 예상됩니다. 형사가 자리를 떠난 뒤 방 안은 긴 침묵에 잠겼다. 그 고요함을 깨운 건 알리아의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낮게 말했다. 지금 막 연락이 왔어요. 한지훈이 모든 걸 진술했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금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포함해서요.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계획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은 끝까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진 못했지. 알리아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회장님은 사설 조사관을 고용한 거예요.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그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꾸민 게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딸로서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형태였다. 아버지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제야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정원 너머로 몰려든 방송 차량과 카메라 장비들을 바라보았다. 그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가 가꾸던 장미는 여전히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그 어떤 계획된 혼돈도 이 생명의 기운을 꺾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피어나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하리나, 이제 우리가 서사를 직접 만들어야 해. 알리아는 이미 초안을 준비해 두었다. 당국과 협력하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는 간단한 성명서예요. 품위 있게 정서윤이 절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때 준호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나왔어. 봉투엔 정의가 실현된 후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펼쳐졌다. 사랑하는 하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않길 바란다. 정원은 계속 가꿔야 하고 삶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 이 함정을 설치한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자유 말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밖에선 기자들이 생방송으로 체포와 스캔들, 배신을 흥분스럽게 보도하고 있었지만 서재 안에서 나는 3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평화라는 감정을 느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이제 뭐 하지?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장미를 바라보다가 그와 알리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자. 그로부터 한 달 후 예비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주황색 수의를 입은 정서윤과 한지훈이 있었다. 디자이너 옷 대신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을 위협할 존재가 아니었다. 알리아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해야 해요.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침묵하는 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져요. 정서윤이 우리 쪽으로 지나갈 때 그녀는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엔 절박함도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시도했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A부터 F까지 증거물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3년에 걸쳐 저지른 조직적 사기와 음모의 체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스크린에는 사진, 은행 내역,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정서윤의 얼굴은 하나하나의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창백해졌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인 이하린 씨를 소환합니다. 법정 보안관의 목소리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리아가 내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다. 증인석까지의 걸음은 마치 심연을 건너는 것 같았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배심원들은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서윤의 눈빛은 내 등을 관통했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한지우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15년을 함께했어요. 정서윤은 그의 비서였고 그와 불륜 관계였죠. 이혼 후 그들은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워 계시던 무렵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정서윤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반박했다. 피고인의 동기와 사건의 조직적 특성을 보여주는 진술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나는 다시 심호흡을 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실은 나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기억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정서윤이 정원을 배경으로 뻔뻔하게 내게 위협을 가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녀의 교묘하게 꾸며진 포장된 모습이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법정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검사 측은 정서윤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서윤의 변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이해 있습니다. 그 문서는 정황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조용히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아버지 이병수 회장의 사망 이후 영지를 장악하고 증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판사는 정서윤을 응시하더니 기각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정서윤이 체포된 이후에 이 문서를 봤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고 그래서 모든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개정하셔서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갑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절규했다. 그 노인은 자기 딸이 무엇을 잃는지 볼 수 없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전부 함정이에요. 판사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정서윤은 내게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남편도 한 번 빼앗고 우리 결혼도 망쳤지. 하지만 내가 아끼는 모든 걸 하나하나 부숴줄 방법을 찾을 거야.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경호원들이 급히 그녀를 제지했다. 한지우는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르며 울렸다. 피고인을 퇴정시키세요. 정서윤은 끌려나가며 여전히 소리쳤고 그녀의 눈은 갤러리에 앉아있던 이사야를 향했다. 이사야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그대로 기록되었고 배심원단의 동정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재판은 일시 정회되었고 알리아는 나를 빠르게 법정 밖으로 이끌었다. 복도에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나를 감쌌다. 우리가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말했다. 방금 그 폭발, 정서윤의 모든 연극을 무너뜨렸어요. 그녀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죠. 한지훈 얼굴 봤어요? 이사야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드디어 그녀가 누구인지 보여졌네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버지는 정서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통제력을 잃으려 하지 않는다. 그 순간 알리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이 협박성 발언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속삭였다.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결국 진실은 빛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오늘 아침 아버님의 금고에서 또 하나의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풍화된 가죽 일기장을 꺼낸 그는 그것이 경찰이 정서윤의 아파트 마지막 수색 중 찾아낸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책상 서랍에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었어요. 내가 일기장을 집으려 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막았다. 읽기 전에 알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일기장.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녀에 대해 확신하셨던 거예요. 알리아는 몸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안에 그녀가 저질러온 일들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목표로 삼았던 가족들, 그리고 이 병수 회장님 집안에 대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는 표시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이병수 가족은 완벽한 타겟이다. 막대한 자산, 불안정한 가족 관계, 그리고 지나치게 순진한 딸. 남편은 약하고 외부의 관심에 쉽게 흔들린다. 1단계, 결혼 파괴 완료. 2단계, 딸을 고립시키기. 3단계, 회장의 신뢰 얻기. 4단계, 모든 장애물 제거. 바로 이 타이밍에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셨던 거네요. 나는 그 페이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냉정하며 반복되어 온 범죄 행위였다. 알리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기장은 3개월 전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서윤, 아니 김지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사야는 일기장을 넘기며 다른 섹션을 짚었다. 그녀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이 일기장엔 관련된 사람들, 계좌번호, 거래 날짜, 위치, 모든 게 정리돼 있어요. 완벽한 범죄 네트워크예요. 바로 그때 서재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경찰 형사가 다시 들어왔다. 표정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정서윤의 연락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장하던 정서윤이 아닙니다. 본명은 김지아도 아니죠.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출생증명서, 여권, 면허증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얼굴은 동일합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마가렛 필립스입니다. 그 이름이 내 가슴을 강타했다. 혹시 플로리다에서 사업가를 죽였다고 소문났던 그 여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고사로 종결됐지만 수상한 정황이 많았어요. 그녀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신분을 바꾸고 도피 중이었고 FBI는 수년간 그녀를 추적해왔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병수 회장님은 그녀의 최대 타겟이었고 이미 그녀는 회장님의 휴대폰에 의해 감시 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곧바로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가 낡은 TV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정면을 응시한 채 단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지아, 아니 마가렛 필립스. 당신이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 어떤 감정도 배제돼 있었다. 당신이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요. 당신의 경력도 잘 봤고요.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이번엔 제주도. 정말 멈출 줄을 모르시는군요. 화면 속 정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그걸. 아버지는 피식 웃었다. 내 가족을 파괴하려는 여자를 그냥 두고 볼 줄 알았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던 날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녀는 악에 바친 듯 물었다. 그렇다면 왜 날 가만히 놔뒀죠?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뱀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뱀이 이긴 줄 착각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빠졌고 나는 당신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가렛. 영상은 거기서 멈췄고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알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법적 장치를 준비했던 거예요. 당신을 보호하고 그녀의 범죄 조직 전체를 폭로하기 위한 퍼즐을 완성해 놓으신 거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FBI가 내일 이하린 씨와 공식 면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기장과 이병수 회장의 자료만으로도 그녀의 범죄 조직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가 낡은 일기장의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이긴 줄 착각하게 내버려두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대비하고 계셨다. 정말 아버지다운 방식이었다. 이사야는 조용히 웃었다. 항상 긴 게임을 하셨죠. 회장님은. 알리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간단히 말했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승인했습니다. 연방 사건으로 격상되었고 마가렛은 이제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일기장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에 대한 믿음이다. 하린이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원은 더 깊고 강하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비 심리는 내일로 다가왔고 아버지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정원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네요. 아버지를 위해, 모두를 위해. 이사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 진짜 끝을 볼 때입니다. 판사의 마지막 판결이 내리자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다. 일본 법원은 김지아 혹은 마가렛 필립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망치 소리는 천둥처럼 귓가에 울렸다. 마가렛은 감정이 사라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전에 세련되고 빈틈없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이제 단지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한 사람일 뿐이었다. 보안관이 그녀를 데리고 지나갈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춰 나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
나는 조용히 응수했다. 이번엔 당신의 목표물이 반격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보안관은 재빨리 그녀를 제지했다. 그녀의 뒤로는 홀든이 무기징역은 면했지만 15년형을 받고 끌려나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사야가 기다리고 있었다. FBI가 아버님의 서재를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하나의 열쇠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정의가 피어날 때 온실을 확인하세요. 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온실은 아버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깊이 생각이 필요할 때마다 머물던 피난처였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그곳이었다. 알리아가 물었다. 같이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온실의 문을 여는 열쇠는 부드럽게 돌았고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와 익숙한 꽃향기가 나를 감쌌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손수 키우신 난초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피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 오래된 작업대 위에 내 이름이 적힌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땅 문서와 또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하리나, 지금쯤이면 진실이 밝혀졌겠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한 건 정의만이 아니었다. 이 온실에서 나는 단지 꽃을 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길렀단다. 너도 다시 피어나기를 바란다. 그림자 속에서도 꽃은 자랄 수 있단다. 봉투 속 문서는 오래된 해변가 꽃가게 옆 부지를 위한 거야. 김지아를 마주했던 다음 날 바로 매입했단다. 해리슨 가든은 이제 집 안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자라야 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듯 어떤 꽃은 서리가 내린 후에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단다. 겨울을 잘 버텨냈구나. 하리나, 이제 내가 다시 꽃을 피울 시간이야. 항상 사랑해, 아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이사야와 알리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땅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아버지께서 꽃집 옆 부지를 사셨대요. 내가 해리슨 가든을 확장하길 바라셨나 봐요. 알리아가 말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6개월 전부터 사업 계획, 인허가 서류, 기초 자금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만 있으면 돼요. 이사야는 웃으며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정원 돌보는 법 좀 배웠어요. 누군가는 난초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 형사가 들뜬 얼굴로 들어와 말했다. 마가렛의 희생자 3명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회장님의 증거를 통해 12건의 미해결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언제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형사가 떠난 후 이사야가 말했다. 온실에서 정원 손질하다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이혼 직후 아버지가 남기신 거래 내역이에요. 그때도 아버지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리아는 익숙한 손길로 서류철을 꺼내며 물었다. 해리슨 가든 법인 등록 서류 작성 시작할까요? 나는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정원에는 여전히 장미가 피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그가 내게 남긴 미래가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번영, 단지 정의가 아닌 삶. 나는 오랜 시간 묵혀왔던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새로운 걸 심을 시간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사야가 머그컵을 들어 올렸다. 정의를 위해. 알리아도 따랐다. 미래를 위해.
나는 난초와 장미, 진실과 시간, 끝과 시작을 떠올리며 컵을 들었다.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해.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오후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안의 꽃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친 토양 위에서도 아름다움은 자랄 수 있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단지 복수를 위한 도구를 남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돌려주셨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씩 내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